그동안 MBN은 의사가 모자란데도 의대 정원 늘리기를 반대하고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 모두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의협 측에서 입장을 나누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자리 마련했습니다. 이필수 의협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많이 억울하셨나 봅니다. 직접 연락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직접 입장을 좀 나오고 싶었습니다. 예, 그냥 얼핏 봐서는 왜 간호법을 의사협회가 반대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호사뿐 아니라 그 누가 의사 일을 해도 그거는 의료법 위반 아닙니까? 사실 그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 특징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고요. 또한 관련 보건의료 지역 간에 굉장히 이 영역이 다툼 영역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지금 민감한데요. 우리 지금 되게 13보건복지의료연대라든가 13개 단체에서는 이 간호법 자체가 지금 간호사에만 너무 특혜를 주는 법안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간호법 조항 그 중에 총 31개 조항 중에서 21개 조항은 의료법에서 사용돼 있고요. 나머지는 간호사 직역에 어떤 특혜 관련된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말과 간호조무사도 간호사의 어떤 영역에서 같은 어떤 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법안 제정 과정에서 간호사들의 어떤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영역이라든가 그분들의 의견이 미반영되고 좀 소외된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들의 그런 처우 개선하는 조항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럼 또한 나머지 임상병의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업무영역을 가진 단체들에서도 자기들 업무 영역이 침범할 그런 우려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지금 간호사법에 의하면 간호사들에게만 특혜를 준다고 돼 있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특혜입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지난 3년간에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모든 보건의료직이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요. 다 고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행 간호법에서는 간호사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 강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사실 나머지 보건의료직에 대한 처우 개선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4월 11일에 정부에서 그런 어떤 중재안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이 대폭 보강이 됐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호사협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조무사가 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 아닙니까? 네네. 예. 근데 사실 지금 장기 요양기관에서 현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 간호법이 되고 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지도 감독을 받기 때문에 일자리 일을 염려가 있어서 간호조무사협회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의원급 그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지시와 감독이 맞습니다. 있으면 네네. 어차피 간호조무사가 간호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간호조무사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게 지금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있어서도 사실은 고졸 학력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간호사들에 대한 간호조무사들이 상대적 약자인데도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모든 법안들이 제정되거나 발의될 때는 관련 직역들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거쳐야 되는데 이 간호법은 발의나 제정 과정에서 전혀 그런 게 부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13개 단체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임상병리사 이런 분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네네. 하셨는데 임상병리 이분들은 어차피 의사 밑에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임상병의사협회에서 가장 반대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네. 혈액검사라든가 심전도검사 같은데 지금 자꾸 간호사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침범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침범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헛갈립니다. 네, 그 사실 지금 일테면은 응급구조사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지역 사회 내에서 이렇게 범위가 이번에 간호법 내가 지역 사회로 범위가 확장됐거든요. 이렇게 확장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응급구조사의 업무 영역을 간호사가 침범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기 때문에 응급구조사협회에서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정확하게 역할 분담을 한다면 괜찮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정부에서 중재안을 만들었을 때 사실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그다음에 보건의료 전문가였을 때 의료기사협회에서도 자 그럼 간호법 만들 때 의료기사 전문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간호협회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의사협회의 입장 듣고 싶습니다. 근데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한 직전 10년 정도는 저희들이 사실은 안정성이나 유효성이 검증이 좀 덜 돼 있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 반대는 했었는데요. 최근 3년간의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사실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대면 진료 시작이 됐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도 의료인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나 한번 저희들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충분히 고민을 해서 지금 저희가 올해 2월 달 우리 정부랑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재진 환자 그리고 의원급 위주 그리고 대면 진료가 우선이고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또 의약품의 원함용에 대한 그 문제성을 갖다 막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큰 원칙적으로 합의를 봤었고요. 앞으로 세부 디테일한 것을 충분히 이제 정부랑 논의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산업적 영리적 측면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고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유효성과 어떤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검증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게 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오남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주장을 안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 때문에 지난번에 사실 문제가 됐던 게 항정식 약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성기능 뭐 개선 약물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대면 진료 그 틈을 파고들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그게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국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이거 왜 반대하시는 겁니까? 의사가 모자란다고 그렇게 지방에서 아우성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2021년에 저희 대한민국에서 출산율이 지금 0.81명으로 지금 세계 최하위입니다. 지금 최근 10년 동안에 그 연평균 10년간 인구 연평균 증가율이 0.55%인데 변해서 활동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약 3.07%로 2.5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수 부족이라든가 한 국가의 의료 질평가회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치료 가능 사망률, 하나는 국민 1인당 1년 동안 외래 진료 횟수거든요. 지금 그래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가 있는데도 그렇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지금 OECD 국가에서 저희가 세계에서 2위입니다. 그만큼 저희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낮고요. 또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국가에서는 저희가 1위거든요. 그만큼 저희 나라의 의료 수준이 높다는 거고 그만큼 접근성이 좋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저희가 지금 연 14.7회로 OECD의 약 2.5배입니다. 그만큼 이 두 가지 수치를 보더라도 저희가 의사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의사수 부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번에 필수 의료 문제 때문에 동의하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이런 과들이 의사가 부족해서 지역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볼까 봐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접근 방식이 좀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2024년부터 우리가 의사수를 증원한다 하더라도 의사가 나오는데 14년 정도 걸리잖아요. 2038년이 되면 의사수 과잉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존에 있는 의사들의 재배치를 통해서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배치, 대책을 세워서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가면서 지금 그에 대해서 정부랑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재배치라는 게 여기 있는 의사를 좀 저기로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지역도 마찬가지고 이제 무슨 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정부랑 의료 현안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는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수도권에서 특히나 대학병원들이 브랜치를 갖다 수도권에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야 약 6천 병 상이 향후 5년 사이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모든 인력들, 의사, 간호사, 모든 기사들이 다 지금 서울로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수도권에 있는 그 상급종합병원 어떤 브랜치들을 억제를 하고 지역에서 지역 의사제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 의과대학에서 좀 더 지역 출신의 의사를 이렇게 많이 오게 하고요. 또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게 지금 시니어 닥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까 인구 문제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출산율은 낮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역삼각형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오래 사시고 그리고 또 많이 아픕니다. 그분들한테는 또 많은 의료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의료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리가 1년에 60세 이상의 의사들이 약 3,000명씩 이렇게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부랑 국립중앙의료원과 서로 좀 논의를 해가지고 그 시니어 닥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논의를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앵커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2025년에 저희 한국은 소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잖아요. 가장 키워드는 의료와 돌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든 보건의료 직역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협업을 해서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간호법과 관련해서 의료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법안들이 좀 돼서는 사실 그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인 면허 취소법 이것도 지금 반대하고 계시죠?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사실은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대해서 저희도 뭐 특정 강력범죄라든가 성폭력범죄에 대한 저희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범죄에 대해서 금고형 받았을 때 면허 취소가 됐었는데 지금은 모든 범죄에 관해서 금고 이상 형을 받을 때 면허 취소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과잉입법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그에 대해서 어떤 뭐 직업 우리가 의료에 관한 범죄로 대해서 문제가 됐다면 몰라도 사실 사소한 교통사고라든가 단순 폭력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집행유예 이상을 받았을 때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너무 이거 어떻게 보면 직업수행과 자유에 좀 침해되는 거 아닌가를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단순 뭐 의료 사고 같은 것으로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사실 이 의료인 어떻게 보면 혜택이죠. 면허 취소 부분에 있어서 네네. 혜택은 2000년에 그 의약 분업이 생기면서 생겼던 겁니다. 그 네네네. 혜택이. 그 전에는 똑같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뭐 공인중개사마저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뭐 다시 시험 봐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제외가 된다는 거는 사실 일반 국민들은 납득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네, 뭐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의료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 우리 그 대학병원이라든가 필수를 담당한 동네 병원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정말 저희가 도덕적으로 강력 범죄라든가 뭐 특수 성범죄라든가 그다음에 정말 문제가 있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처벌을 받아도 되지만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다른 범죄들 뭐 예를 들면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폭력사고, 우발적인 폭행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기존에 그분께 다니던 환자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좀 그러면 있습니다. 단순 사고 같은 것을 제외한다면은 받아들이실 의향이 저희는 있는 그래서 건가요? 지금 사실 의료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력범죄, 특수강력범죄들 뭐 살인, 약취 같은 이런 범죄라든가 그다음에 성범죄. 성폭력, 예, 범죄 이런 것은 사실 저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거기서는 바라지 않고 지금 각 협회에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가 있어서 요새 이런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인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좀 믿어주시고 저희들이 그렇지만 뭐 어차피 그 정말 국민들이 비난하시고 전문가로서 진료해서는 안 될 그럴 범죄에 대한 저희도 강력히 처벌을 원합니다만은 이번 범죄가 이렇게 어떤 법안을 만들 때 있어서 처음에 이렇게 강력하게 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제시고요. 그래서 직무 연관성이 관련 없는 그 모든 범죄에 대해서 교육서를 좀 강화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